결혼식 시작 10분 전, 강현우는 턱시도를 벗었다. 대신 3년 동안 입고 다니던 낡은 회색 재킷을 걸쳤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윤설인이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연회장에는 재계 인사와 언론인, 투자자들이 가득했고, 무대 뒤 초대형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졸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함께 쓰던 사진이 흐르고 있었다. 자막은 이랬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 현우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 피식 웃었다. 3년 전 자신도 똑같은 착각을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시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정작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이었다. 무대 감독이 다가왔다. 신랑님,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50분.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팀에는 태림홀딩스의 입찰 방해와 내부 정보 매수 자료가 접수되고 있었다. 서한그룹 감사실은 한경수 전 전략기획실 상무의 자백서를 이사회에 배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12시 정각, 국내 주요 경제 매체 20곳에는 예약 전송된 자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보았다. 설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봐.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해. 12시가 되었다. 현우가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신랑 입장선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하객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3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은 한 달 전 서울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라비에 타워 꼭대기에서 시작됐다. 그날 현우는 윤설인이 예약한 프라이빗 다이닝룸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길게 휘어졌고 유리창에 비친 서울의 불빛은 물 위로 금가루처럼 번졌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이름도 모르는 요리가 차례로 올라왔다. 접시 하나가 그가 월급이라고 말해온 돈의 상당 부분과 맞먹었다. 현우는 포크를 들고도 쉽게 손을 움직이지 못했다. 3년 동안 그는 월급 300만 원 남짓 받는 중견 물류회사 계약직으로 살았다. 실제로는 국내 굴지의 복합물류, 도시개발 기업인 서한그룹의 외동아들이었다. 대학 졸업 뒤 곧바로 후계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 강석진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내 이름 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석진은 처음에는 비웃었다. 내 이름이 내 인생인데 뭘 버리고 살아? 그 이름 때문에 누가 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현우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봤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 투자 정보를 캐내려고 술자리에 붙는 사람,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문과 상속 규모를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신분을 감췄다. 낡은 준중형 차를 샀고 망원동의 오래된 빌라에 전세를 얻었다. 계열사와 관련 없는 작은 업체에 들어가 계약서 정리와 창고, 배차 업무를 했다. 부모와도 공개석상에서는 만나지 않았다. 그러다 윤설인을 만났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여름 저녁이었다. 버스 정류장 앞 작은 서점에서 우산을 뒤집어 쓴 채 들어온 여자가 계산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고 흰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 집에 연락할 수 없다며 난처해했다. 현우가 보조 배터리를 빌려줬다. 설이는 다음 날 보조 배터리를 돌려주면서 캔커피 2개를 건넸다. 비싼 거 사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현우는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다.
그 서점 맞은편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서린을 기다리는 운전기사가 있었고 그녀가 신고 있던 흰 운동화가 일부러 오래 신은 것처럼 흠집을 낸 새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현우는 3년 동안 서린과 평범하게 살았다. 둘은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어깨를 붙이고 졸았다.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렸다가 삼각김밥과 즉석국을 샀다. 한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거실에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펴고 함께 영화를 봤다. 서린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보다 더 꼼꼼했다. 이 카페보다 2블록 뒤가 아메리카노 500원 싸. 이번 다른 택시 2번 탔으니까 다음 주에는 지하철만 타자. 결혼식도 꼭 화려할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좋으면 됐지? 현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말하면 서린은 놀라면서도 웃을 거라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을 공개하려 했다. 서울 외곽 작은 웨딩홀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서한그룹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정원형 컨벤션을 통째로 빌려두었다. 서린이 좋아한다고 지나가며 말한 국내 디자이너에게 웨딩드레스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처음 갔던 제주 바닷가를 재현한 무대까지 준비했다.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해 서린에게 할 말도 적어두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난을 견딘 게 아니라 내가 내 진심을 의심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시험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랑하겠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라비의 타워에서 서린이 웃으며 입을 열기 전까지는 현우 오빠, 나 오늘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 가장자리를 몇 번 훑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현우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설마 결혼 1달 전에 도망가겠다는 건 아니지? 서린이 웃지 못했다. 그 반대야. 잠시 뒤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다. 이 건물, 우리 집 거야. 현우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린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라비의 타워를 소유한 테림홀딩스. 호텔과 유통, 도시개발, 레저 사업을 하는 대형 기업. 그룹 회장 윤태성. 그리고 자신이 윤태성의 외동딸이라는 사실. 미안해. 서린은 눈을 내리깔았다.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어. 나도.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웠거든. 현우의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놀라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첫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다. 당황도 아니었다. 나도라는 2 글자가 걸렸다. 나도? 응. 서린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덮었다. 아빠가 늘 그랬어.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회사도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편집숍에서 일한다고 했고, 차도 안 끌고 다녔고. 그럼 3년 동안 나를 본 거야? 그런 뜻 아니야. 내가 돈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진 게 없을 때 어떤 사람인지 계속 확인한 거야? 서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오빠, 나도 오빠랑 똑같았어. 사랑을 믿고 싶었어.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신도 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뜨겁게 긁혔다. 자신은 출제자라고 믿었다. 서린은 정답을 맞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 역시 누군가의 문제지 위에 있었다. 그 우스운 자존심을 현우도 처음에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서린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계획을 쏟아냈다. 결혼식장은 이미 바꿔 놓았다. 테림홀딩스가 운영하는
아스테라 리조트의 야외 정원을 전부 사용하기로 했다. 드레스는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에게 주문했고 하객 명단에는 정재계 인사와 양가의 사업 파트너들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오빠 일도. 설인이 미소 지었다. 지금 회사는 그만둬. 아빠가 테림 모빌리티 전략실 부사장 자리를 비워두셨어. 내가 그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배우면 되지. 오빠 머리 좋잖아. 아니면 스타트업 해도 돼. 아빠가 초기 투자금으로 300억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 300억. 현우는 속으로 웃었다. 서한그룹이 지난 분기 단독으로 집행한 물류 자동화 투자금만 그보다 컸다. 하지만 자신이 돈이 많다는 사실과 별개로 설인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이미 결혼식장도, 직장도, 집도, 투자금도 결정해 놓았다. 자신에게 묻는 것은 거의 없었다.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했어? 성수동 펜트하우스.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집이 하나 있어. 한강이 바로 보여. 내가 지금 사는 집은? 거긴 정리해야지. 설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오빠, 솔직히 너무 낡았잖아. 그 순간 현우의 손이 굳었다. 그 집은 거즈 신분을 위한 무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3년을 보낸 곳이었다. 벽 한쪽은 설인이 직접 페인트를 칠했다. 조립식 책장은 둘이 밤새 설명서를 잘못 읽어 3번이나 다시 만들었다. 비가 새던 날에는 대야를 놓고 둘이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설인에게 그 모든 것은 이제 정리해야 할 낡은 것이었다. 현우가 한참 말이 없자 설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응, 너무 갑자기 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서한그룹 회장실 비서이자 현우가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전무님, 웨딩 행사 최종 협찬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현우는 바로 말을 끊었다. 그 계약 전부 보류해. 설인이 눈을 크게 떴다. 전화 너머도 조용해졌다. 현우는 설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세부 항목까지 전부.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집행하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설인이 물었다. 전무님? 현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지금 말해버릴까? 나도 사실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널 시험했다고. 그러면 둘은 서로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우는 그 순간 설인의 눈에서 묘한 빛을 봤다. 논란보다 계산에 가까운 짧은 흔들림. 아주 잠깐이었다. 회사에서 다들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가 둘러댔다. 설인은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놀랐잖아. 그 웃음이 현우에게 이상하게 남았다. 정말 몰랐던 사람의 웃음이었을까? 그날 이후 삶은 너무 빠르게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보낸 스타일리스트들이 현우의 집으로 왔다. 그들은 그의 옷장을 열고 오래된 셔츠와 면바지를 꺼냈다. 이건 기부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우가 물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윤설인 이사님께서요. 한 여성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앞으로 공식 행사와 그룹 일정이 많으실 테니 이미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미지 통일. 현우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그의 낡은 셔츠 중 하나는 설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할인 매장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옷이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졌지만 설인은 그 셔츠를 입은 현우를 볼 때마다 잘 어울린다고 했다.
이제는 태림가의 사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질 물건이 됐다. 그 옷은 두세요. 하지만 이사님께서 내 옷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자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설이는 회사 앞에 전기 스포츠카를 끌고 왔다. 현우가 타던 낡은 차 옆에 세워진 차는 지나치게 눈부셨다. 동료들이 창문에 붙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설이는 웃으며 차 키를 내밀었다. 선물. 필요 없어. 왜? 내 차가 있어. 설인이 낡은 차를 힐끗 보았다. 그건 이제 그만 타. 오빠가 내 남편이 될 건데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 우리 위치에서는 중요하지. 그녀는 악의 없이 말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현우는 차 키를 받지 않았다. 설이는 처음으로 조금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오빠,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좋은 걸 해주겠다는데. 내가 원하는지 물어본 적은 있어? 설인이 멈칫했다. 좋은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좋은 것과 내가 원하는 건 다를 수 있어? 설이는 잠시 그를 보더니 웃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어렵게 살아서 그래. 익숙해지면 생각 달라질 거야. 그 말이 현우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끊었다. 익숙해지면 된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로 현우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우를 자신의 세계에 맞게 고치고 있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설이는 현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오래된 직장 동료들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들과 계속 연락할 필요 있어? 왜? 오빠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달라지잖아. 사람은 직급 바뀌면 갈아치우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맞는 환경이 있다는 거지.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 설이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조차 선택권을 주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방식에는 내가 더 잘 아니까라는 전제가 늘 붙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이상함이 나타났다. 태림과 가족과 저녁을 먹던 날이었다. 윤태성은 와인을 따르며 최근 추진 중인 북한 스마트 복합물류 허브 이야기를 꺼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서한그룹과 태림홀딩스가 최종 경쟁자로 올라 있었다. 윤태성이 말했다. 서한 쪽은 요즘 너무 보수적이야. 강석진 회장이 예전 감각을 못 버려. 설인이 웃었다. 아들이 있다던데요? 강현우. 윤태성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해외만 돌아다니는 철없는 도련님이라는 소문이지. 집안이 크니까 아직 버티는 거야? 설인도 맞장구 쳤다. 이름은 오빠랑 같네. 현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사람을 알아? 알긴 뭘 알아. 기사에서 봤지. 설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같은 이름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낡은 빌라로 돌아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원래 신분의 흔적이 있었다. 서한그룹 주주총회 위임장, 미국 대학원 졸업장,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박준호가 매달 전달해온 그룹 내부 보고서. 현우는 북한 스마트 복합물류 허브 파일을 열었다. 태림 측의 최근 움직임은 이상할 만큼 정확했다. 서한이 검토 중인 위험 요소를 미리 피했고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평가 기준에 맞춰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현우는 라비의 타워에서 설인이 지었던 그 짧은 표정을 떠올렸다. 전무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놀라기 전에 계산하던 눈. 생각이 한 번 시작되자
3년의 장면들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서점에서의 우연한 만남. 서린이 자신의 회사와 가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던 태도. 현우가 말실수를 해도 한 번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던 것. 어쩌면 믿어서가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다음 날 서린에게 말했다. 결혼하면 태림에서 일하라고 했지? 응. 미리 회사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 서린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당신 아버지가 나를 어디에 쓰고 싶은지도 알아야 하잖아. 오빠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룹 사업 출입 권한을 현우에게 정식으로 등록해줬다. 비서실 공용 자료와 예비 임원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제한 계정도 발급했다. 현우는 그 권한을 넘지 않았다. 대신 태림홀딩스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에 공개된 과거 감사 로그를 천천히 살폈다. 삭제된 문서 목록에서 이상한 파일명이 하나 보였다. P37 관계 안정화 및 통합 시나리오. 문서는 삭제됐지만 감사 로그에는 결제자와 최초 생성일이 남아 있었다. 생성일은 현우와 서린이 처음 만난 지 일주일 뒤. 결제자는 윤태성이었다. 현우는 화면을 한참 보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회사 계정을 건드리지 않고 정식 절차로 외부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다. 삭제 자료를 임의로 복구하는 대신 태림 내부의 퇴직 준법 감시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그 사람은 이미 윤태성과 충돌해 회사를 떠난 뒤였다. 며칠 후 그에게서 답이 왔다. 그 파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윤 회장이 개인 프로젝트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원본 사본이 제 개인 업무 백업에 남아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사용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는 정우진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확인했다. 문서는 짧았다. 그러나 한 줄 한 줄이 3년을 뒤집었다. 대상, 서한그룹 후계 예정자 강현우. 대상은 신분을 감춘 채 외부 생활 중이며 연애 관계를 통한 정서적 결속 가능성이 높음. 윤서린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설계. 장기적으로 혼인 관계를 통해 서한그룹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 북항 사업 및 향후 계열사 지분 재편 시 협상 우위 확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잔인했다. 대상이 스스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성향을 보일 경우 이를 역으로 활용할 것. 현우는 문서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들이 자신의 성격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사랑을 믿지 못해 신분을 숨긴 행동. 그 어리석은 방어가 오히려 상대에게 가장 좋은 입구가 되었다. 법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말했다. 계획 문서가 있어도 실제 실행과 불법 행위가 연결돼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서린 씨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별개입니다. 그 말에 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윤서린. 그가 사랑한 사람. 혹시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면? 혹시 처음에는 계획이었어도 중간에 빠져나오려 했다면? 혹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 작은 가능성이 현우를 가장 오래 괴롭혔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서린과 함께 예식장 답사를 다녔다.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웃었다. 예쁘다. 진짜? 응. 서린은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다.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해 보였다. 현우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갈라졌다. 연기라면 너무 완벽했다. 진심이라면 더 잔인했다. 윤태성은 현우를 집으로 불러 가족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귀한 재료가 가득했지만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다. 결혼 후에는 성을 바꾸라는 말까지는 안 하네.
윤태성이 웃었다. 대신 태림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서한 쪽에서 내 이름과 같은 후계자가 있다면서? 그 집도 이번 결혼식에 초대했어. 현우가 숟가락을 멈췄다. 왜요? 세상이 좁잖아. 그리고 우리 사위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윤태성의 눈빛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승부욕, 우월감, 상대를 무릎 꿇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 현우는 그날 확신했다.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윤태성에게 그것은 전리품 공개식이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3년간 붙여둔 사진들을 천천히 떼었다. 사진 속 서리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찢지 않았다. 상자에 넣었다. 아직 판단하지 못한 진실까지 자신의 분노로 없애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박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네, 전무님.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인다. 박준호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을 열었다. 현우는 아버지 강석진을 만났다. 석진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서한그룹 회장실은 저녁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현우가 제출한 문서와 감사 자료, 태림 측과 내부 인물 사이에 의심스러운 접촉 기록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석진은 안경을 벗었다. 너, 그 여자 사랑했냐?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합니다. 현재형이었다. 석진의 얼굴이 더 굳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그래서 해야 합니다. 복수. 아니요.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회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드러내는 일이고요. 석진은 한참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신분 숨기고 사람 시험한 건 잘한 줄 아냐? 현우의 턱이 굳었다.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평생 생각해. 지금은 회사부터 지켜. 그 한마디로 서한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부 감사가 정식으로 진행됐다. 감사팀은 북항 사업 관련 접근 기록과 임직원 계좌를 조사했고 전략기획실 상무 한경수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한경수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나 법률팀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다. 태림 측 자문사를 통해 돈을 받았고 서한의 평가 가중치와 위험 검토 자료 일부를 넘겼다고 했다. 그의 진술은 녹취되고 서면으로 남았다. 현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훔치지 않았다. 상대가 남긴 흔적을 정식 감사와 자발적 증언으로 연결했다. 이제 윤태성의 계획과 실제 상업 행위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설인이 남았다. 현우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설인의 대학 친구 백지아였다. 강현우 씨 맞죠? 누구십니까? 설인이 친구예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보내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걸 넘겨도 되는지 오래 고민했어요. 지아는 설인과 싸운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이유는 사소했다. 설인이 자신의 결혼 계획을 지나치게 비웃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아가 연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설인이가 예전에 저한테 음성 메시지를 자주 보냈어요. 술 마시면 특히요. 파일은 여러 개였다. 처음 몇 개는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다 세 번째 파일에서 현우는 숨을 멈췄다. 설인의 목소리였다. 아빠 계획대로 가고 있어. 현우 오빠, 생각보다 훨씬 경계심 많아. 그런데 웃긴 건 자기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야. 지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랬지. 그런데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잖아. 결혼하면 아빠가 원하는 건 쉽게 될 거야. 오빠는 나한테 약해. 다른 파일. 가끔은 미안해. 진짜. 잠시 침묵. 그런데 내가 먼저 다 말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아빠가 나를 가만두겠어? 또 다른 파일. 술에 취한 서린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었다. 솔직히 나도 화날 때 있어. 오빠는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순수한 척하잖아. 나중에 진실 알면 얼마나 웃길까? 그렇게 똑똑한 강현우가 나 하나 못 알아봤다는 게? 지아가 말했다. 그래도 너 좋아하잖아. 서린이 한참 말이 없었다. 좋아하지. 그럼 다 그만둬. 그건 못해. 왜? 나도 내 걸 잃고 싶지 않아. 마지막 음성은 현우가 가장 오래 듣지 못한 파일이었다. 서린이 웃으며 말했다. 결혼하고 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오빠가 서한을 버리고 우리 쪽으로 오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끝까지 버티면?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아가 물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오빠는 나를 사랑해. 단정적인 목소리였다. 사랑하면 결국 돌아오게 돼. 현우는 파일을 멈췄다. 그날 밤 처음으로 토했다. 3년 동안의 기억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서린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전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 미안해하기도 했다. 사랑한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장 잔인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워하기 쉬웠을 것이다.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놓지 못한 사람은 훨씬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우는 새벽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준호가 바로 전화했다. 전무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아.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어떻게 준비할까요? 공개할 건 사실만.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과장하지 마, 조작하지도 말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전에 매수하지 마, 자료 제공 사실만 알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해. 네. 모든 증거는 변호사 검토 거쳐. 네. 결혼식 영상도 원본 출처와 제출 동에 확인하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전무님, 예전보다 무서워지셨네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예전보다 덜 멍청해진 거야? 결혼식까지 열흘. 태림가는 점점 들떠갔다. 윤태성은 재계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직접 돌렸다. 특히 강석진 회장에게는 별도 초청장을 보냈다. 사위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진은 초청장을 보며 헛웃음을 쳤다. 내 아들을 데려가 놓고 나한테 축하하라네. 현우는 말했다. 가 주세요. 당연히 가지. 석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아들이 자기 이름 되찾는 날인데. 현우는 결혼식 운영 구조도 다시 확인했다. 원래 그는 서린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 웨딩 연출 회사와 공연팀, 미디어 장비를 익명의 개인 법인으로 계약해 둔 상태였다. 태림 측은 현우가 그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린이 결혼식을 대형 행사로 바꾸면서도 현우가 예약해 둔 일부 핵심 연출 계약을 그대로 흡수해 사용했다. 무대 영상 시스템, 야외 조명, 특별 케이터링 일부, 생중계 장비가 현우 쪽 계약이었다.
그는 계약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 서비스였다.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운영 담당자가 말했다. 내가 냅니다. 현장 중단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은 유지하세요. 공연과 연출 서비스만 멈춥니다. 현우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화려한 장식만 사라지게 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했다. 동시에 북항 사업의 최종 심사도 진행됐다. 서한은 내부 유출 사실을 발주기관에 잦은 신고했다. 한경수의 진술과 접촉 기록도 제출했다. 발주기관은 태림 측 제안서에 비정상적인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태림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경쟁사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현우는 북항 사업의 가격 제한을 무리하게 낮추지 않았다. 대신 기술 평가와 운영 안정성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태림이 훔쳐간 것은 과거의 전략이었다. 서한은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였다. 결혼식 전날, 설이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자. 아니. 나 떨려. 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설인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다. 현우 오빠. 응. 혹시 내일 내가 뭘 잘못해도 너무 미워하지 마. 현우의 손이 굳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설인이 웃었다. 결혼 전날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 설인아. 응. 현우는 묻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말할래?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계획이었지만 어느 순간 진짜가 되었다고. 아버지의 계획을 멈추겠다고. 딱 한 번만 솔직해지겠다고.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상대에게 마지막 답을 떠먹여주는 순간,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시험이 될 것 같았다. 내일 보자. 사랑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설인도 한동안 기다렸다. 결국 먼저 전화를 끊었다. 결혼식 날, 아스테라 리조트는 아침부터 사람으로 가득했다. 정원에는 흰 꽃과 얇은 은빛천이 바람에 흔들렸다. 실내 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고, 기자들은 별도 취재 구역에 장비를 세웠다. 태림 측은 이 결혼을 사회적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했다. 평범한 남자를 선택한 재벌가의 외동딸. 그 서사는 태림이 원하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윤태성은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최미정은 설인의 드레스 자락을 직접 정리했다. 오늘 지나면 다 끝이야. 미정이 딸의 귀에 속삭였다. 설인이 거울을 보며 물었다. 뭐가 끝나? 아빠가 몇 년 준비한 거.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왜?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와서 마음 약해졌니? 미정은 웃었다. 사람 마음은 결혼하고 나면 다 비슷해. 내가 잡고 있으면 돼.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금 떨렸다. 같은 시각, 현우는 턱시도를 벗고 회색 재킷을 입었다. 그 재킷은 설인이 처음 선물해준 옷이었다. 비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자신으로 마지막 한 번 돌아가고 싶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강석진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후회 안 하겠냐?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후회할 겁니다. 석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도 후회한다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석진은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다. 가라. 현우가 무대 위에 올랐다. 그리고 결혼식 취소를 선언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사회자는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신랑님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우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가져왔다. 농담 아닙니다. 그는 신부 대기실 입구를 바라봤다. 설인이 드레스를 끌고 나오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내 이름을 되찾는 중이야. 그 말과 함께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화면은 3년 전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 둘 다 웃고 있었다. 다음 화면에는 테림홀딩스 내부 문서의 일부가 나왔다. 원본 출처와 법률 검토 문구가 화면 아래 표시됐다. 대상, 서한그룹 후계 예정자 강현우. 웅성거림이 번졌다.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꺼. 현우가 말했다. 윤 회장님, 끝까지 보십시오. 다음에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경수의 자백. 태림 측 자문사와의 금전거래. 북항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 전달 기록. 그리고 마지막. 백지아가 정식 제출에 동의한 음성 메시지. 설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오빠는 나를 사랑해. 사랑하면 결국 돌아오게 돼. 설인은 입을 틀어막았다. 이어지는 음성. 결혼하고 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하객들이 설인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윤태성이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행사보안요원이 막았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보안요원은 태림 측이 고용한 분들입니다. 저는 누구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 안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원래 규정입니다. 윤태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강현우. 내가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현우가 웃었다. 함정은 3년 전에 회장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강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강 회장? 설마. 현우는 마이크를 들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는 설인이 아니라 하객들을 바라봤다. 서한그룹 강석진 회장의 아들, 강현우입니다. 홀 안이 다시 뒤집혔다. 설인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우는 계속 말했다. 저 역시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사랑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저는 제 잘못까지 포함해 오늘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태림은 제 숨김을 이용해 3년간 관계를 설계했고 혼인을 사업 전략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마지막 화면에 2개의 문장이 나왔다. 사랑을 시험한 사람. 사랑을 이용한 사람. 현우는 낮게 말했다. 둘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랑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 현우는 그녀를 보았다. 3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얼굴. 비 오는 날 웃던 사람. 열이 난 자신에게 서툰 죽을 끓여 주던 사람.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을 결국 돌아올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설인이 울며 말했다. 말하려고 했어. 언제?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혼하고 나서? 아니야. 우리 집 사업이 무너진 뒤? 현우 오빠,
아니면 내가 내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다음? 서리는 입술을 떨었다. 나는 중간에 진짜였어.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빠가 시켜서 만났어.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 오빠가 아플 때 내가 밤새 있었던 것도, 지하철에서 자는 얼굴을 보고 웃었던 것도, 그 작은 반지를 받고 울었던 것도 다 진짜였어. 현우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 서린이 입을 다물었다.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 질문 앞에서 서린은 무너졌다. 무서웠어. 뭐가? 아빠를 거스르는 것도, 내가 가진 걸 잃는 것도, 오빠를 잃는 것도.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 가지려고 했구나. 서린이 울었다. 미안해. 그게 내 대답이야. 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현우가 개인 법인으로 계약한 연출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다. 꽃과 테이블은 그대로였다. 안전등도 켜져 있었다. 하지만 초대형 스크린이 어두워지고 라이브 연주가 멈추고 특별 공연팀이 퇴장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몇 분 만에 평범한 공간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말했다. 제가 계약한 연출 서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태림 측 계약에 따라 운영될 겁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그는 일부러 사고를 만들지 않았다. 사실만 공개하고 자신의 목만 걷어갔다. 윤태성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질문이 쏟아졌다. 윤 회장님, 3년 전부터 강현우 씨와의 혼인을 사업 전략으로 설계했다는 문건이 사실입니까? 서한그룹 내부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서린 이사도 해당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윤태성은 마이크를 밀쳐냈다. 조작입니다. 전부 조작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축하를 건네던 사람들이 한 걸음씩 물러났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가들은 감정이 빠르다. 축하도 빠르고 거리 두기도 빠르다. 홀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호였다. 전무님, 북항 사업심사위원회가 태림 측 제안서 평가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자진 신고한 내부 정보 유출 문제와 태림 자문사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한경수 진술도 접수됐고요.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는 재심사 들어갑니다. 기술안은 새 버전으로 제출 완료했습니다. 알았어. 전무님. 준호가 말을 멈췄다. 네. 괜찮으십니까? 현우는 리조트 정원을 바라봤다. 흰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길을 따라 서린이 걸어올 예정이었다. 아니.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끝내야지. 그날 오후, 북항 사업 발주기관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태림홀딩스는 최종 심사에서 제외됐다. 서한은 새로 제출한 기술안과 안정성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우는 결과를 들었을 때 환호하지 않았다. 박준호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이야. 그래도 이겼잖습니까? 누가 져야만 이기는 방식은 오래 못 가.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언론은 사건을 다뤘다. 현우 측은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사기 결혼,
같은 단정적 문구 대신 장기적 관계 설계 문서와 내부 정보 매수 의혹, 실제 입찰방해 정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폭발했다. 테림홀딩스 주가는 급락했다. 협력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시작했다. 금융기관은 추가 대출 심사를 중단했다. 윤태성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개인 간 감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두 젊은이의 연애가 틀어진 걸 기업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경수의 자백과 자문사 자금 흐름, 내부 문서가 이어지자 버티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경수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술했다. 승진에서 밀렸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윤태성 측 자문사가 먼저 접근했다. 한 번만 도와주면 태림에서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처음에는 공개 자료만 넘겼다. 그 다음에는 내부 회의 일정. 마지막에는 비공개 평가 기준. 선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조금씩 옮겨졌다. 현우는 한경수의 진술을 읽으며 이상하게 자신과 설인을 떠올렸다. 거짓말도 비슷했다. 한 번에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첫 번째 거짓말을 용납하면 두 번째는 조금 쉬워지고 세 번째부터는 진실을 말하는 일이 더 무서워진다. 설인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에는 계획이었다. 그 다음에는 미안했다. 그러다 진짜 사랑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와 버려 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믿었다. 그 믿음이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만들었다. 현우는 한 번도 직접 윤태성을 찾아가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법과 시장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오병철은 태림가에서 20년 가까이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퇴직금 문제로 회사와 분쟁 중이었고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낸 상태였다. 현우 측은 그의 진술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정우진 변호사가 무료 법률 지원을 연결해줬고 오병철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그를 시작으로 전직 직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해고, 급여 체불, 가족 행사에 직원들을 무급 동원한 일, 아픈 가족이 있어 휴가를 요청한 기사에게 대체 인력을 구해놓고 아프라고 했던 일. 겉으로는 사람 중심 경영을 말하던 태림가의 모습이 무너졌다. 윤태성은 여론 탓이라고 소리쳤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서 공고 있던 상처가 드러난 것뿐이었다. 현우는 그 과정을 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신까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률팀에 거듭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건 공개하지 마세요. 여론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가 더 있습니다. 증거 없으면 쓰지 마. 태림 측에서 먼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마. 강석진은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 복수하려는 줄 알았더니 판사라도 되려는 거냐?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선 넘으면 나중에 누가 저를 말립니까?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이사회에서 아들을 북항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공식 선임했다. 현우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다. 한 달 뒤, 윤태성은 배임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테림홀딩스는 핵심 사업 매각과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 일부 계열사는 살아남았지만 윤씨 일가는 경영권을 잃었다. 최미정과 윤설이는 한남동 저택에서 나왔다. 법원 처분과 채권자 협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이 옮긴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락이라고 불렀다. 현우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벌은 아니었다. 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었다. 설인에게 가장 큰 벌은 돈을 잃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선택하지 못한 자신을 평생 기억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건이 정리된 뒤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는 한참 울리는 화면을 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설인은 바로 말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 오빠. 응. 아빠가 구속됐어. 알아. 회사도. 이제 우리 것이 아니래. 그래. 설인이 울음을 참는 듯했다. 나 미워?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미워했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 대답이 설인을 더 울게 했다. 나 진짜 오빠 사랑했어. 알아. 설인이 숨을 멈췄다. 알면서 왜? 사랑했다고 모든 선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날 사랑하면서도 내 아버지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도 내 정체를 숨겼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현우는 오래 침묵했다. 한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두 사람은 매 순간 과거를 확인할 것이다. 이 말은 진짜인가? 이번 행동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가? 또 시험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감시가 된다. 안 돼.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다. 설인이 한참 울었다. 알겠어. 전화를 끊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현우는 대답했다. 나도. 그 뒤 현우는 서한그룹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더 이상 해외를 떠돌거나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물류기술 부문부터 맡았다. 이사회에는 그를 못 믿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애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철없는 후계자. 그런 시선도 있었다. 현우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일했다. 북한 프로젝트를 안정시켰고 한경수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임원 잔여라고 해서 자동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꿨다. 현장에 직접 내려가 야간 작업자와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싸구려 김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더 이상 일부러 가난한 척하지 않았다. 비싼 차를 타고 와도 숨기지 않았다. 대신 그 차 때문에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강석진은 아들의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 좀 생겼냐? 현우가 웃지 않고 답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배웠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꽤 비싼 수업료 냈네. 현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회식도 줄었고 소개팅도 거절했다. 박준호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전무님. 뭔데? 윤설인 씨가 보냈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다. 받지 말라고 했잖아. 금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한참 보았다. 결국 열었다. 안에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첫 만남 때 빌려줬던 보조 배터리의 낡은 케이블. 둘이 처음 본 독립영화 티켓. 겨울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현우가 인형 뽑기에서 10번 실패하고 겨우 얻어준 작은 열쇠고리. 그리고 사진이 가득한 수첩. 설이는 날짜마다 짧은 문장을 남겨놓았다. 오늘 현우 오빠가 야근하고도 나 데리러 왔다. 내가 미안해서 택시 타자고 했더니 돈 아깝다고 웃었다. 사실 택시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났다. 아빠가 오늘도 계획을 확인했다.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오빠가 아파서 밤새 있었다. 계획 때문에 하는 거냐고 스스로 물었다. 아니었다. 무서웠다. 작은 반지를 받았다. 이렇게 작은데 왜 세상이 커 보였을까? 현우는 수첩을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마지막에는 편지가 있었다. 현우 오빠.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어. 용서를 구하려고 쓰는 건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는 알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오빠를 사람보다 계획으로 먼저 봤어. 아빠가 알려준 이름, 집안, 성격, 습관. 그걸 외우고 서점에 갔어. 우연인 척했고, 가난한 척했고, 오빠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주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획에 없는 일이 생겼어. 오빠가 아프면 내가 무서웠고, 오빠가 웃으면 나도 기뻤어. 지하철에서 오빠 어깨에 기대 잠드는 게 내 집보다 편했어. 나는 그때 멈췄어야 했어. 아빠에게 다 말하고, 오빠에게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겁이 많았어. 사랑도 잃기 싫고, 가족도 잃기 싫고, 돈도 지위도 잃기 싫었어.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언젠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결국 다 잃었어. 오빠가 공개한 음성 속에 나도 진짜 나야? 비겁하고 오만하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생각했던 나. 이 수첩 속에 나도 진짜 나야? 작은 반지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나. 나는 둘 중 하나만 진짜였다고 말할 수 없어. 둘 다 나였고, 그래서 더 미안해. 오빠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돼. 다만 오빠가 3년 동안 혼자 사랑한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그게 내 마지막 욕심이야. 미안했고 사랑했어. 이제는 놓아줄게. 현우는 편지를 접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3년 전에 낡은 빌라로 갔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수리를 앞두고 있었다. 벽지 일부가 뜯겨 있었고 둘이 조립했던 책장은 사라졌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오래된 동네를 내려다봤다. 서린의 편지를 읽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3년을 완전히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전부 거짓이었다고 믿으면 편했다. 그러면 분노할 이유만 남으니까. 하지만 진짜 사랑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은 더 복잡했다. 그는 결국 인정해야 했다. 서린은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사랑했다. 두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린을 사랑했다. 그리고 시험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채 상대가 정답을 맞히길 기대했다. 그것도 오만이었다. 그날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인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몇 주 뒤, 현우는 윤서린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고급 승용차도 두고 왔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작은 꽃집에서 해바라기 몇 송이를 샀다. 서린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는 아파트 입구 맞은편에 한참 서 있었다. 올라갈 수도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을 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울면 안아줄 수도 있었다.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과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현우는 꽃을 경비실에 맡겼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 햇빛이 골목 끝까지 길게 내려앉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호였다. 전무님, 내일 북항 현장 일정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알았어. 아침 7시에 출발하자. 오늘 어디 계십니까? 현우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 창문들은 모두 비슷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창이 서린의 집인지 알 수 없었다. 예전 일 정리하고 가는 중이야. 잘 정리되셨습니까? 현우는 작게 웃었다. 완벽하게 정리되는 일도 있나?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말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야지.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걸었다. 사람은 때로 사랑해서 속이고 두려워서 시험하고 잃을까봐 붙잡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망친다. 현우와 서린도 그랬다. 둘은 순수한 사랑을 원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순수한 진실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은 있었지만 신뢰는 잘하지 못했다. 진심은 있었지만 선택은 계속 틀렸다. 현우는 이제 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대가 시험을 통과하는지 지켜보는 일이 아니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감당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늦게 배운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북항으로 향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번졌다. 거대한 크레인과 자동화 차량이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섞였다. 현우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강 전무님, 이쪽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새로 설치된 자동화 터미널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그는 3년 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했는지 떠올렸다. 돈 때문에 사랑받는 것, 이름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숨는 동안에도 진짜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가린 것뿐이었다. 결국 감춘 진실은 언젠가 가장 큰 오해가 되어 돌아왔다. 현우는 현장 브리핑을 들었다. 자동화 장비의 동선, 안전 기준, 노동자 재배치 계획, 항만 주변 상권과의 협력 방안. 예전 같으면 그는 숫자만 봤을 것이다. 이제는 숫자 뒤 사람도 보려고 했다. 한경수처럼 인정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돈으로 바꾼 사람. 오병철처럼 오랜 시간 참고도 목소리를 낼 곳이 없던 사람. 그리고 윤서린처럼 사랑과 욕심 사이에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미룬 사람. 사람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하지만 어렵다고 시험지를 만들 수는 없었다. 현우는 회의가 끝난 뒤 현장 구내식당으로 갔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자리를 비켜주려 했다. 그냥 앉으세요. 그는 빈자리에 앉아 같은 식판을 받았다. 맞은편의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정말 여기서 드십니까? 현우는 웃었다. 저도 밥 먹는 사람인데요. 작은 웃음이 퍼졌다. 그 순간 현우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일부러 평범한 척하던 사람. 지금은 평범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저 사람답게 대하면 됐다. 점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박준호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전무님,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사진 한 장. 경비실 앞에 놓인 해바라기 꽃다발이었다. 그 아래 짧은 문장. 잘 받았어. 이번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게. 현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삭제하지도 않았다. 준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현우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자 바닷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다. 그는 예전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린과 보낸 3년도, 배신도, 결혼식도, 마지막 편지도 모두 그의 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를 끌고 가는 줄이 아니라 지나온 길의 흔적이었다. 한때 그는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 했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증명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사랑이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견뎠다고 해서 마음이 영원히 진실한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었다. 알고도 속일 것인지, 두려워도 말할 것인지, 잃을 수 있어도 상대를 존중할 것인지. 현우와 서린은 그 선택에서 여러 번 실패했다. 그래서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진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었다. 이해할 수는 있다.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선택 역시 사랑의 끝이 될 수 있었다. 현우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다. 바다는 어제와 같았지만 자신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앞으로 걸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